이번 시간에는 장기 실물 경제에 대한 분석으로서 자연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서 실업이 차지하는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만약에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 실업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IMF라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실직, 퇴직을 겪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오랫동안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디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때 다른 어떤 그러한 현상, 다른 어떤 경제적 현상이 발생한 것보다도 이 실업이 발생한 경우는 한 사람의 생활 또는 한 경제의 단위를 이루는 한 가정의 그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큰 심각한 그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을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인 이 자연 실업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 사회의 실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561페이지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교과서를 한번 봐주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단지 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성취감을 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63빌딩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강에 다리를 건설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씩 5번 하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직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소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성취감을 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이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되면 물가를 잡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가의 문제에 비해 가지고 이 일자리의 문제,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가와 이 실업의 문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이 줄어들죠. 이 양자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실업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번에 내가 취임을 하면 물가를 잡겠습니다 하면 그래, 물가를 그렇게 안정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내가 우리나라 실업자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실업자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네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실업자를 없앨 수 있냐, 네가 무슨 재주로 빈곤을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경직적인 측면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실업의 문제란, 특히 이 사회 또는 경제 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 실업의 문제, 이거는 중요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노동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비해 가지고는 GDP가 커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살펴보실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이 실업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실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고, 실제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그 다음에 살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기업과 노동조합의 문제, 특히 단체교섭의 문제,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탐색 실업의 문제, 이 네 가지를 살피실 거예요. 자, 효율성 임금 같은 것은 최근에 꽤나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제를 준비하실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효율성 임금에 대해서는 이 맨큐 경제학 책에 꽤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 직장 탐색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하나 파악하시게 돼요. 실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탐색 실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후생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고용되어 있는 상황보다 더 높은 그런 더 좋은 상황을 찾아서 스스로 실업 상태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실업을 정부가 억지로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직장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특히 이 탐색 실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2페이지를 보시면 실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실업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국내 교과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 자연 실업률과 경기적 실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nemployment 실업이란 자연 실업,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느 것이 장기적인 현상이고 어느 것이 단기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실업이 장기적인 현상이고 경기적 실업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요,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natural rate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다거나 아니면 당연하다거나 아니면 이건 줄일 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연 실업률의 정의는 교과서에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적인 후생 감소 없이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실업률이에요. 자연 실업률이란, 자, 추가적인 후생 감소 없이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실업률.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이것을 줄여가는데 사회 후생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연 실업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후생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또는 균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또는 사람들이 최적화를 하는 상태에서 발생된 실업률이라 그래서 자연 실업률을 교과서에 따라서는 균형 실업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는 균형 실업률이라는 말을 더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자연 실업률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불균형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균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개념 간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실업률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과서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채택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대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562페이지에 실업률의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실업률의 측정을 봐주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소속 노동통계국, 그 다음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유명한 그런 조사죠. Current Population Survey 해가지고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그런 응답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업, 그 다음에 취업,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563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용어 정리를 봐주시면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의 합, 이렇게 일단 이야기되어 있고요. 경제활동인구란 실업자와 취업자의 합이고, 자, 그 다음에 실업률, 실업자, 취업자 이제 되어 있는데 실업률이라는 개념은 경제활동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념을 막 순환되게 그렇게 써놓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념상에 여러분 혼란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16세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18세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한 나라에 인구가 있을 때, 한 나라의 총 인구가 있을 때 이 인구 중에 경제활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 아니죠. 이제 학생, 군인, 이런 사람들을, 은퇴한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활동에 응하지 않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활동에 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경제활동에 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 인플로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unemployed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경제활동에 임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고요. 경제활동 인구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임할 수 없거나 임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제로 취업된 사람이 이제 고용자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에 임할 의사는 있지만 고용이 안 된 사람을 실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고 나면요. 자, 실업률이, 맨 먼저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성인 인구 중에 얼마만큼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과서에 나타낸 대로 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률이라는 것은 이 표기대로 나타낸다면 n분의 u 곱하기 100이 되겠죠. 이게 실업률이 될 것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경제활동 인구분의 n 곱하기 100으로 나타나겠죠.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민후생에 좀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라 그랬죠.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노동을 공급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가 다들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하고 한 나라의 생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율을 여러분들이 다들 중요하게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564페이지에 보면 뭐 간단한 계산 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증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보시고 우리나라의 그 수치례를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표 조금 위를 한번 봐주세요. 표 위에 표 26-1은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일단 낮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낮다. 그 다음에 일단 참여한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여성의 실업률이나 남성의 실업률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다지 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치에 비해서 1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그렇겠죠. 경제활동 인구로서 참가율은 낮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상당히 높다. 10대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를 좀 더 일반화해가지고 이제 답도 아닌 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구성원들의 노동시장 경험은 인구 집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업률이 5%다 또는 실업률이 7%다 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정책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인이 다르고 백인이 다르고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남성이 다르고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경제정책을 할 때는 이 인구 집단 어느 집단에 포함하느냐를 고려해서 아주 신중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15사람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요. 성인 그런 인구라고 해보죠. 15명의 성인이 있는데 5명은 일할 의욕이 없어요. 다른 5명은 일할 의사가 없고 10명은 일할 의사가 있습니다. 10명은 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명은 취직이 되지 못하였고 8명이 취직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과 그 다음에 실업률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일을 할 수 있는 성인 인구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사람 간의 비율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3분의 2, 약 66.6%에 가깝겠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실업률이란 것은 10명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2명이 취업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분의 1, 20%가 사실은 지금 실업률이라고 측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 2사람이다 해가지고 15분의 1을 실업률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업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그렇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15명 중에 몇 명이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지금 현재 실업 상태에 있냐,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실업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요, 대부분 이렇게 평가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까 말까, 또는 구직활동을 할까 말까는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구직활동을 할까 말까는 스스로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비해 가지고 실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취직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비율은 아주 장기적인 비율로 생각하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실업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자, 그래서 실업률을 실제로 계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잠시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과서에는요, 미국의 예를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79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과서 79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예가 나와 있을 겁니다. 79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맨 먼저 그림 26-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세 인구 3,500만 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 2,100만 명, 그래가지고 약 5분의 3, 60%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중을 볼 것 같으면 15,000명, 그 다음에 1,900만 명, 그래서 한 20분의 1.5, 뭐 이제 40분의 3 정도의 그런 실업자가 되어 있죠. 9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실업률이 높았었던 그런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와서는 98년에 6.8%, 7%를 넘어섰던 실업률이 4%까지 떨어졌었고, 현재는 2% 또는 3%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26-1 아래쪽에 보면요, 표 26-1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분류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남녀 이렇게 나눴을 때 실업률은 각각 남성이 7.6%,
여성이 5.6%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의 이런 실업률이 더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을 하는 경우에 바로 구직 활동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남성은 이 당시에 실직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런 실업률이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15세에서 19세 인구, 15세에서 19세 인구 상당히 많은 경우는 아마 구직 활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냥 학생으로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10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지만 우측에 나와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지만 좌측에 나와 있는 남성의 경우 실업률 높고 여성의 경우 실업률 낮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아마 남자애들이 경제활동 참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지금 10대 친구들이 보통 취직하는 데가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 패스트푸드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서빙 같은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예쁘장한 여자애들이 많이 뽑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도 여자가 높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여자가 낮고 오히려 이 10대 노동시장에서는 여자에게 유리한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799페이지에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799페이지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 실업률이 6%대에서 시작해가지고 97년까지 3%대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가 점차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제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8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높았어요. 이것은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았다는 것은 산업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87년부터 92년, 93년까지 어떻습니까?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갖게 됐거든요. 88년부터 해서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경기가 괜찮은 시절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은 실제 실업률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지금 또 IMF 조정이 끝나고 해서 자연 실업률에 근접한 실업률이 그렇게 구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799페이지 볼 것 같으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미국에는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요. 71년, 76년, 81년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 듯 하다가 계속 한 70%대의 그런 경제활동률을 참고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아직도 40%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970년대와 지금을 비하면 남성과 여성 간의 그러한 참가율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그런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교과서에 앞쪽에 나와 있는 567페이지 표를 한번 봐주세요. 567페이지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경우는 567페이지 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 경우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세한 통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까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80%가 넘던 미국 남성의 경제활동 비율은요. 80%가 넘어있던 남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서서히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요.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40%가 안 되던 것이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통계를 살펴보면요. 566페이지에 여성 인구는 1950년 당시에 33%만이 고직 경제활동 인구였던 것에 비해 가지고 1995년에는 60% 가까이 59%까지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87%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던 것이 75%까지 내려왔죠. 자, 이래서 경제활동 참가율로만 보면은 미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직장에서의 역할은 상당히 평등해져 온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평등화되어 온 것들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사 비중이 줄어들었죠. 예전보다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지도 않고 육아 비중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손으로 다 해야 됐던 그러한 가사 일들을 어떻게 돼요? 세탁기, 그 다음에 뭐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청소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사에 투입되어야 되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여유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유 시간들이 남아돌게 되니까 여성들이 이제 직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가사 부담의 감소가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것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들 나타날 거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요.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산업화가 진행되고 점점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들 일자리를 찾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보통 다 졸업하고 웬만하면 대학원이나 박사과정까지도 다들 해보려고 한다고요. 또는 연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과정들을 다들 겪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들 학교에 머무는 기간들 또는 교육을 받는 기간들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취직이 된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죠. 비율이 줄어들 수가 있죠. 자, 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져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50세, 60세 살다가 지금 70세 넘게 살고 있다고요. 평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기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은퇴 기간 이전에 사는 기간보다 은퇴 기간 이후에 사는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또는 은퇴 시기 자체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은퇴 후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의 이런 취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을 전담하는 그런 남성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업학생, 은퇴한 사람, 가사부담 이런 남성들이 모두 경제활동 인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활동 비중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비중은 줄어들고 여성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남성의 경제활동 비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학교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수명 길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당히 많은 그런 기간을 군복무로 그렇게 바친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군복무 기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군복무가 줄어든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죠.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남성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그다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증조사 연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566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은 실업률 통계를 믿을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실업률 통계를 정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실업 상태 첫 번째 문제점으로서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과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구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구직이 된 사람, 취직이 된 사람과 취직이 안 된 사람의 구분은 쉬울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하지 않거나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의 구분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현재 자기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갖지 못했는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과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죠.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구직활동을 했느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 구직활동 여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많이 하죠. 경제활동에 참가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걸어 나갔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취업되지 않은 사람 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얻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직장을 얻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좋겠는데, 때로는 여기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실망실업자라고들 불러요. 그래서 discouraged workers라고 부르는데, 실망실업자라고 불리는데, 이 실망실업자들은 실업률 통계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실망실업자들은 실업률 통과에 포함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8명, 2명 이렇게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못해가지고 한 80년대나 90년대쯤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대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이상한 일만 자꾸 시키고 하니까 스스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시집가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자, 겉으로 보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실업자가 줄어 보여요. 구직활동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에서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 자체가 숫자가 줄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자체도 어떻게 돼요? 원래 10분의 2에서 9분의 1이 되는 바람에 이와 같이 구직을 하다가 포기를 해갖고 빠져나간 사람,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거꾸로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취업률은 5분의 4에서 9분의 8로 상승하죠. 이와 같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라는 것은 과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구생을 반영하는가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업률을 조사할 때는 항상 불완전하다 하는 그런 것을 전제를 해야 되겠죠. 불완전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그런 척도라는 것은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측정되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실업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10명 중에 매달 한 명씩 한 달 꼴로 12명 할까요? 12명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이렇게 실업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10명 중에 이렇게 10명 10명으로 하는 게 낫죠. 예. 처음에 그래서 10명으로 했었죠. 그래서 10명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명씩 실업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입장에서는 10달마다 한 번씩 실업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거는 사회후생상 큰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큰 문제 안 될 수 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 1년 내내 실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실업률은 10분의 1로 똑같죠. 똑같은 10분의 1이지만 이 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 실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고요. 지속적인 실업으로 존재할 때 이건 중요한 실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보통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달씩 또는 1년씩 이렇게 실업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 그러한 실정조사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거의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실업의 지속기간은 대체로 짧은 반면 어느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실업은 대부분 장기 실업자들이다 하는 거죠. 실업의 지속기간은 대부분 짧다. 그래서 10명, 90명 해가지고 실업자들이 있을 때 실업자들이 발생했다고 할 때요. 실업자들이 발생했다고 할 때 한 90명 정도는 한 달이면 해결이 돼요. 한 달이면 해결이 되는데 10명은 2년씩 가요. 한 번 걸렸다면 2년씩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실업은 단기란 거죠. 대부분의 실업은 단기인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 시점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장기 실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순 엉터리 이야기하는 것 같죠? 실업자가 일단 발생했다고 할 때, 실업자가 100명 발생했다고 할 때, 그 실업자가 얼마만큼 지속될 거냐를 하면 그 중에 90%는 한 달에 끝나요. 한 달에 끝나요.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은 2년씩 지속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업자는 단기 실업을 겪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단기 실업을 겪는데 한 시점에서 장기 실업자가 많으냐 단기 실업자가 많으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 장기 실업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기간은 짧은 반면 특정 기간 시점에 존재하는 실업은 대부분 장기 실업자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에 의해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죠. 자, 맨큐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5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52명은 일주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고 52명은 일주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3명은 1년 내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업자의 95%, 약 55분의 52니까 약 95%에 해당하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단기 실업자임을 아실 수 있죠. 분명히 단기 실업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지금 한번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상태에서 시점을 딱 끊어가지고 이번 주에 실업자가 몇 명이냐를 확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55명 중에 52니까 이 상태에서 경제 전체적인 총 실업 기간은 몇 주가 돼요? 경제 전체적인 총 실업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 이 3명이 1년이라는 거예요. 3명이 1년이라는 상태는 지금 1년 중에
1년 중에 어느 시점을 가더라도 3명은 뭐예요? 항상 지금 실업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55를 숫자로 잡은 이유가요. 대충 아마 365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52명이 여러분 1년 동안 차례로 일주일 동안 실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차례로 일주일 동안 실업이 있다면 이게 아마 7일 곱하면 이게 364, 365 이렇게 되게 돼 있는 숫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52명이 일주일씩 차례로 실업을 걷는다 그러면 한 사람씩 이렇게 차례로 실업을 겪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중에 어느 시점에 가든지 3명이라는 2년짜리 실업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1년짜리 실업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추가로 존재하는 한 명의 실업자는 누구예요? 일주일짜리 실업자들이 번갈아 갖고 쭉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 55명 중에 52명이 일주일이니까 대부분의 실업은 단기예요. 대부분의 실업은 단기인데 한 시점에서 실업자를 조사하러 나가면 1년 통째로 실업에 걸린 사람이 3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명만 일주일짜리 실업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해가시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실업의 지속기간은 대부분 짧은 반면 어떤 시점에서 실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기 실업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경제학자나 정부가 실업 통계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곧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실업 문제라는 것, 우리가 실업이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 실업자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실업자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은 왜 생기는가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실의 실업이라는 것은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경기 실업률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이런 관계를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호황일 때도 실업률은 항상 절대로 0이 되지 않으며 구직자가 있는 한요.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실업이라는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적 임금, 직장 탐색 이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